안녕하세요. 인생을 사기당한 것 같은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말한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닌 제 딸의 인생이에요. 저와 남편의 세 아이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딸은 삶의 마지막까지 아주 원통한 일을 겪었더군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원통함을 안겨준 사람은 저희 가족 모두가 철석같이 믿었던 인물인데요. 그런 놈에게 딸이 자기 인생을 맡겼었다고 생각하니 꼭 사기당한 것 같고 너무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 서글픈 이야기에 한 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수원에서 남편과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첫째인 딸과 둘째, 셋째인 두 아들이 있는데요. 건강했던 두 아들에 비해 큰딸은 어릴 때부터 유독 마르고 잔병실에도 잦았었어요. 쓰러지기도 몇 번 쓰러져 딸은 유독 저와 남편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래도 동생들 잘 챙기며 착하게 자라준 딸은 성인이 된 후엔 어느 정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키도 작고 몸무게도 42kg밖에 나가지 않았지만요. 성인이 된 아이들은 각각 취업해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공무원이 된 딸은 서울에서, 또 둘째와 셋째는 각각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자취를 했죠.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2살 많은 헬스 트레이너야. 내가 너무 약하고 말라서 몸 좀 만들어 보려고 전에 비싼 돈 주고 PT 수업을 끊었었거든. 알지, 엄마? 왜 헬스 개인 트레이닝. 그때 내 수업 맡아줬던 선생님이 바로 용래 오빠야. 오빠가 먼저 대시해서 한 2년 만났는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다니까. 시간이 흘러 32살이 된 딸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런데 딸은 예비 사위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말해준 겁니다.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보단 약간의 우려가 앞서더군요. 헬스 트레이너 중엔 가벼운 사람이 많다느니 하는 얘기를 평소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딸의 안목을 믿고 결혼 인사를 오고 싶어 하던 사위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용래 오빠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오빠만 계속 찾는 회원들도 엄청 많고 무엇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대해줘. 딸은 우리가 사위를 만나기 전부터 사위가 정말 건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나보니 사위는 저희의 우려보다 훨씬 깍듯하고 예의 바른 착한 청년이더군요. 또 한편으론 짠한 면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날 남편과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최대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던 사위는 자신의 속사정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어요. 전 어머니 사랑을 거의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처럼 가난한 농부랑 그 시골 구석에서 더는 살기 싫다면서 이혼해버리셨거든요. 그 뒤론 바로 재혼해서 저랑 완전히 인연까지 끊고 사셨고요. 지금은 어디 해외 가서 살고 있다던데 저한텐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안사돈과 이혼한 후 박가사돈은 혼자 힘든 형편에 농사를 지으며 사위를 키우셨다더군요. 그래서 사위는 자신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아주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자신의 아이에겐 엄마 아빠의 사랑 모두 듬뿍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전 제 어머니란 사람 말고 끝까지 절 책임지고 키워주셨던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비록 제가 공부머리는 없어서 이렇게 운동 쪽 길을 걷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 맡은 일에 뭐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놈입니다. 그래서 평생 승희랑 제 아이들만은 안 굶기고 살 자신 있어요. 믿어주시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사이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감 있고 바르게 자란 것 같은 사이가 점점 마음에 들더군요. 게다가 이후 상견례 때 뵈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던 사돈어른도 참 점잖고 선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사위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것도 저희 도움도 받지 않고 두 아이의 힘만으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었는데 딸이 웃으며 거절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흰 차근차근 바다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두 아이는 자신들이 모은 돈에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서울의 작은 빌라 자가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 딸은 사위와 정말 행복하게 살더군요. 사위는 딸을 거의 공주님 대하듯 아껴줬고 딸도 그런 사위를 배려하고 아끼며 정말 잘 살더라고요. 딸은 결혼한 이듬해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요. 딸이 임신했을 동안 사위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여보, 혼자 계단 오르내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부축해준다니까. 불면 날아갈까 어찌나 저희 딸을 애지중지하는지 보는 저와 남편이 다 행복해질 정도더라고요. 또 손주가 태어났을 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병실 밖으로 저를 맞으러 나오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면서요. 왜 그러는데? 우리 승이 뭐가 잘못됐대? 그게 아니고요. 집사람도 애도 다 건강한데 저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애 낳다가 집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래서 그만 장인 장모님을 뵈니까 긴장이 풀려서. 사위는 그냥 저희 딸을 너무 걱정했던 나머지 눈물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렇게 손주가 태어난 뒤 사위는 더더욱 딸에겐 좋은 남편이, 손주에겐 듬직하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때론 여리더라도 듬직하고 남자답던 사위는 유독 저희 앞에서, 특히 제 앞에선 좀 종종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엄마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랐다던 사위에게 꼭 저희 아들을 대하듯 친엄마처럼 잘해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저희 딸에게 잘해주던 사위에게 고마워서라도 전 어딜 가나 사위가 좋아하는 옷, 음식들을 제일 먼저 챙겨주기도 했었죠. 그랬더니 사위도 제게 남다른 정이 쌓인 건지 제게 점점 애교도 부리고 눈물도 보이는 등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보여줬던 거예요. 저희 딸이 손주를 낳았을 때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사위 왔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장모님, 저 오늘 장모님 표 미역국 먹을 생각에 점심부터 굶고 왔어요. 그런 사위는 제가 해준 음식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사위는 제가 끓여주는 소고기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제 남편의 생일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제가 남편을 위해 끓인 미역국을 한 입 먹어보더니 사위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위는 애써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진 좋은 분이었지만 무뚝뚝한 면도 있으셔서 생일에 미역국 끓이고 이런 걸 잘 못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괜히 미역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아주 예전에 제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셨던 미역국 맛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났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맛은 장모님이 끓여주신 게 100배는 더 맛있네요. 저 이거 2그릇 먹고 가도 되죠? 저희 애들은 생일이 아니어도 자주 먹고 자란 미역국이건만 그런 사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이후 전 사위의 생일만 되면 꼭 생일에 만나지 않더라도 사위에게 미역국만은 꼭 챙겨줬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기도 하고 애들이 바빠 보이면 슬쩍 미역국과 반찬을 만들어 서울의 애들 집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렇게 사위라는 새 가족이 생기며 저희 가족에겐 더 큰 행복의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고작 3살 때 저희 딸이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으며 저희 가족에겐 불행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암이라니? 네가 술을 마시니 담배를 피우니? 너처럼 건강하게 살던 내가 왜? 술, 담배 안 한다고 암 안 걸린다는 법이 어디 있나? 난 괜찮아, 엄마. 그래도 3기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래. 나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꼭 살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병치를 하던 딸이 결국 그런 무서운 병까지 걸렸다니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저와 남편 그리고 사위는 크게 오열했었는데요. 오히려 딸은 씩씩하게 치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딸은 수술을 받고 5달가량 항암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때 비록 큰 부작용을 겪긴 했지만 딸은 씩씩하게 이겨내줬죠. 여보, 고마워. 다 이겨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정말 당신 없이 못 살아. 딸이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딸을 간병했던 사위는 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딸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불행히도 그건 찰나일 뿐이었어요. 딸은 고작 2달 뒤쯤 또다시 복부 통증과 식욕 저하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결국 재발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때 딸의 상태는 거의 말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꼭 말기 판정 맞는다고 다 인생 끝나는 건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전과 다르게 딸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분간 가게까지 쉬어가며 딸의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싶어 두려웠거든요. 또 저와 남편은 그때 우리와 교대로 딸을 간병하랴, 일도 다니랴, 마음고생까지 하랴 정신없었던 사위를 위해 사위의 부탁으로 잠시 손주도 봐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2분도 힘드실 텐데 제가 지금 정신으론 도저히 우진이를 잘 챙겨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괜찮네. 그러니까 자넨 자네 몸이라도 잘 챙겨. 그만 좀 울고. 아휴, 그러다 자네 몸에 있는 물기가 아주 다 날아가겠어. 매일 눈물바람이었던 사이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사위와 딸이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진 그 둘을 아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자주 딸을 보러 오던 저희 아들들도 사위를 보면 차마 괜찮냐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병을 시작한 지 10달쯤 지난 어느 날부터 저희 딸은 툭 하면 눈물을 터뜨리더니 표정도 자꾸 우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그래도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던 애였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애가 아파서 그런 건가 했지만 사위와도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한 것 같아 전 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너 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서방이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그냥 힘들어서 그래. 엄마, 내가 없어도 우리 우진이 잘 챙겨줄 수 있지? 우리 우진이 내가 세상에 없어도 엄마랑 아빠가 잘 챙겨줄 거지?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네가 없는 세상 얘긴 좀 하지 말어라. 제발. 딸은 그냥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자꾸만 손주를 저와 남편에게 부탁하더군요. 자꾸만 자신이 없는 세상을 대비하려는 것 같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전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사위에게도 딸이 왜 그러는지 아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사위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이러더라고요. 장모님도 눈치채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사람 저한테 자꾸 먼저 정을 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 없으면 전 어떻게 사냐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착한 사람이 절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자꾸 집사람이 제 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괴로워요, 장모님. 그런 사위의 말을 들어보니 착한 딸의 성격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투병한 지 1년 만에 하늘로 가고 말았어요. 이제 고작 4살 된 손주를 두고 말이죠. 사돈 어른은 한달음에 달려와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고 딸의 친구들과 공무원 동료들도 정말 수많은 분이 와서 딸의 마지막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건 대부분 저희 아들들 차지였어요. 저와 남편도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특히 사위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했었거든요. 장모님, 저 이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자식 잃은 나랑 자네 장인도 남은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거네. 더군다나 자네한텐 우진이가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우진이 생각해서라도 제가 힘을 내야죠. 근데 딱 장례식 때만큼이라도, 지금만큼이라도 저 우진이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싶어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도 절망스러웠지만 그렇게 사이좋던 아내를 잃은 남편 마음도 오죽할까 싶더군요. 그렇게 슬픔 속에 딸을 떠나보내고 우린 사위와 손주도 서울의 사위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장례가 끝난 지 이틀 뒤 저와 남편은 사위와 손주가 걱정되어 사위 집에 다시 찾아갔었어요. 그때 사위는 살은 좀 빠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손주는 잘 돌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위는 오히려 저와 남편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자네 괜찮나? 우린 자네랑 우진이가 영 걱정돼서. 제가 장례식 땐 너무 듬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죄송해요. 사실 저보다 처남들이랑 두 분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슬픔을 다스리지 못했었어요. 저요. 사실 당연히 아직도 괴롭고 슬퍼요. 그래도 아직 엄마가 영영 하늘로 간지도 모르는 우리 우진이 위해서라도 저 씩씩해지려고요. 전 앞으로 재혼도 절대 안 할 거고요. 평생 우리 우진이 열심히 키우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단어 말어. 자네 아직 젊잖아. 아니에요. 저한텐 평생 여잔 승희 하나뿐인걸요. 그리고 저한텐 우진이 잘 키워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아빠잖아요. 강해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느라 여기까지 또 오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두 분을 찾아뵈야죠. 사인, 앞으로 손주를 위해 강해질 거라며 전처럼 의젓한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런 사이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또 우린 그런 사이 덕에 손주 걱정은 한숨 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이가 원래 손주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전보다 자주 수원으로 올라와 저희를 위로해줬던 아들들 덕에 슬픔을 달래고 사위와도 한 번씩 통화를 하며 딸이 없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뒤쯤 사위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자네 왔나? 아이고, 우리 우진이도 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위가 손주와 잠깐 저희 집에 다녀간 지가 1달 정도 됐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들을 버선발로 맞아줬어요. 그리고 어딘가 표정이 결연해 보였던 사위는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혼자 손주를 키우기 위해선 직접 헬스장을 차려야겠다며 말입니다. 제가 직접 헬스장을 차려야 돈도 전보다 더 벌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 몇 두면서요. 이제 집사람 옷까지 우진이 키우고 챙겨주려면 제가 시간이 많고 자유로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부족해요.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서요. 사위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800짜리 매물을 눈여겨봐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더군요. 사위는 울먹이기까지 하며 고개를 떨군 채 그 모자란 돈을 부탁했던 겁니다. 박가사도는 사정이 좋지 않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신다면서요. 얼마나 모자란데? 가계약금은 제가 낼 수 있어서 나머지 보증금은 한 1억 3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 수리 비용이랑 헬스 기구들만 해도 몇 천이 드는데 그것도 제가 대출받고 모은 돈 다 털어넣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 보증금 1억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유 생기면 차근차근 꼭 갚을게요. 그리고 헬스장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그 돈 100원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저 진짜 우진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계속 애 곁을 비울 순 없잖아요. 사위는 자신을 따라온다고 말한 회원도 많고 정말 헬스장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며 연신 부탁했습니다. 평소 아들처럼 여겨왔던 사람이었고 사위가 돈 욕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남편도 저도 크게 의심하진 않았었어요. 사위가 자신이 보고 온 매물이라며 직접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워낙 큰 돈이기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결국 남편과 전 상의 끝에 사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손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던 사위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그달 말까지 사위에게 그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사위는 계약금을 넣고 왔다며 저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이제 잔금한 이달 말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장모님. 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우진이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 우린 자네를 믿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사위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하늘에 있는 딸을 위해서라도 사위를 돕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아주 무서운 사위의 실체를 알아버리고 말았죠. 평일이었던 그날은 사위의 생일로 저는 저희 딸을 잃고 많이 쓸쓸해하고 있을 사위를 위해 사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몇 가지 사위가 좋아하던 반찬과 사위가 제일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까지 만들어 커다란 냄비에 담아서 말이죠. 저도 남편과 번갈아 가며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녔었거든요. 저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위에게 그렇게라도 엄마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잠시 급한 볼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었고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우진이랑 둘이 조용하게 생일을 보낼 거라더니 우진이를 챙기고 있나? 아니면 아직 퇴근을 못했나? 분명 집에 있을 거라던 사위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전 음식들을 들고 사위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전 우선 미역국이 든 무거운 냄비를 내려놓은 뒤 반찬이 든 쇼핑백은 손에 쥔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때 인터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사위와 손주밖에 없어야 할 그 집에서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당황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사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웬 모르는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제게 다시 묻지 않겠어요? 어?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네? 그런 아주머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갑자기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어리둥절해서 그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여자는 그곳이 마치 자기 집인 듯 당당하게 다시 되묻더군요. 그렇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잠시 그 여자 눈동자에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 집 안쪽 화장실에서 마침 사위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막 퇴근하고 씻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위에게 아는 척을 하기도 전에 그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한 말에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다 씻었어? 여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는 분이야? 어? 누군데? 아까 우리가 시킨 배달 음식 온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고 문 열어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 여잔 사위에게 여보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체 저희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2달밖에 안 된 마당에 왜 낯선 여자가 사위에게 그것도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문 앞에 서 있던 절 본 사위는 경악한 표정으로 곧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 자네 뭐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저 여자 누구야? 아, 그게 그 아는 동생인데요. 우리 우진이 좀 봐준다고 해서 잠깐 집으로 불렀어요.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방금 저 여자가 여보라고 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이봐야 아가씨, 당신 누구야?
대체 누군데 이 집에 있냐고. 어찌나 놀란 건지 사위는 절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변명부터 늘어놓더군요. 누굴 바보로 아는 건가 싶어 전 다시 그 여자를 보며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또한 당황스러워하며 아주 경악할 만한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저 오빠랑 동거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있으면 결혼할 예비 아내예요. 뭐라고요? 예, 예비 아내? 동거? 진짜 기가 찼습니다. 저희 딸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동거라뇨? 결혼이라뇨? 그런 그 여자의 말에 사위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 입을 막으려고 이러더군요. 조용히 해 좀. 이분 우리 장모님이시라고. 뭐? 어머, 어떡해. 난 몰라. 눈치를 보니 그 여자 또한 사위가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쇼핑백을 바닥에 툭 떨궜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다 할머니 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절 부르며 손주가 나오더군요.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4살배기 손주는 TV를 보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 우선 좋게 좋게 손주에게 방으로 좀 들어가 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사이가 제 딸과 우리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밖에 안 된 마당에 다른 여자가 그놈의 예비 아내라는 말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이는 뻔뻔하게 저희 딸과 살던 그 집에서 다른 여자와 벌써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네 여태까지 우리한테 한 말 전부 거짓말이었나? 아직 자네도 젊으니까 평생 자네가 혼자 살기만을 바란 건 아니었네. 그런데 우리 딸 간지가 고작 2달이야, 2달. 근데 2달 만에 여자가 막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자네 우리 딸 가기 전부터 저 기집애랑 바람 피웠지? 그게 아니고요, 장모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 더듬는 거 보니까 확실한데. 아이, 진짜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슬쩍 찔러봤더니 역시나 그놈은 저희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맞았더군요. 순간 언젠가부터 자꾸만 울고 사이와 사이도 어색해 보였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던 와중에 설마 싶어 물었습니다. 아무나? 내가 아무난가? 잠깐. 설마 자네가 바람 피우고 있던 걸 우리 승희도 알고 있었나? 그래서 애가 그렇게 울고 우울해하고 그랬던 거야? 설마 암투병 중인 우리 딸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나 자네? 얼른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그게 집사람이 우연히 알게 되긴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딸이 알고 있었다고? 그걸 우리 딸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딸은 사위의 바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질문에 사위는 우물쭈물하며 답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그놈 대신 그 상간녀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여보, 이미 그 여잔 이 세상에 없잖아. 그럼 저 아줌마도 사실상 당신이랑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렇게 눈치를 봐?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 이봐요 아주머니. 용래 오빠가요. 아줌마 딸한테 그랬대요. 아줌마 딸한테 마음이 식었어도 우진이만은 여전히 사랑하니까 끝까지 우진이만은 오빠가 책임지고 키울 거라고요. 그런데 괜히 아줌마랑 아줌마 가족한테 오빠가 바람난 사실 알리면 그땐 우진이 그냥 고아원에 버리고 나 몰라라 할 거라고 했대요. 뭐라고? 아휴, 못 알아들으세요? 아줌마 딸은 분했어도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꾹 참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잘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진이 진짜 고아원에 보내버리는 거 싫으시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신경 끄고 아줌마 인생이나 잘 사시라고요. 어차피 사별한 마당에 용래 오빠가 어떻게 살든 사실 아줌마 알 바는 아니잖아요. 야, 윤채은, 너 그만 못해? 진짜 왜 그렇게 입이 방정이야? 이번에 헬스장 차릴 비용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바로 장인 장모님이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다 떠들면 어떡해? 어? 헬스장을? 그래. 그럼 내가 그 보증금 비싼 헬스장을 어떻게 또 차릴 생각을 했겠어? 사이가 저와 남편에게 돈을 빌린 것을 몰랐던 상간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모든 진실을 전부 떠벌렸던 겁니다. 그리곤 사이가 화를 내며 말리자 그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왈칵 쏟아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착했던 딸이, 어떻게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던 딸이, 그렇게 믿었던 사이로 인해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눈을 감아야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사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절 바라봤고 저는 사위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자네가 감히,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위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감히 우리 딸 여생을 불지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면서 감히 우리 손주랑 승희를 핑계로 들면서 우리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해? 이 소채로 팔팔 끓여서 숨통을 끊어놓을 놈아. 장모님, 전 그놈에게 바닥에 내려두었던 냄비 안의 미역국을 전부 끼얹어 버렸어요.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식어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양이 많았으니 꽤나 뜨겁긴 뜨거웠을 겁니다. 사위는 머리와 몸이 온통 미역 건더기로 엉망이 된 채 으악하며 날뛰더군요. 하지만 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번엔 쇼핑백 안에서 반찬통을 전부 꺼내들었어요. 저는 멍청하게 서 있던 상간녀의 얼굴에 그 안에 들어있던 겉절이며 무말랭이를 전부 던져버렸죠. 그리고 사이처럼 정신을 못 차리던 상간녀의 얼굴에 남은 양념이며 반찬들을 손으로 마구 짓이겨줬습니다. 눈 매워. 아줌마 진짜 그만 안 둬요? 내가 마음 같아선 네 창자를 다 뽑아내고 싶은 심정이야. 알아? 감히 그렇게 착했던 우리 딸 눈에 피눈물을 내? 이서방 자넨 뭐? 평생 자네 부친을 닮으려고 노력했다고? 아니, 자넨 자네 버리고 간 자네 모친보다도 못한 벌어지고 쓰레기야. 세상에 남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해도 마음 아파지는 게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칼날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가지고 또 겁박까지 하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승희 걔가 얼마나 원통했을 거야. 장모님, 잠시만요. 우선 진정 좀 하시고요. 진정? 이 천하의 찢어발길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너 평생 처절하게 망하라고 이산저산 다 찾아다니면서 빌 거야. 알았어? 세상에 그 어떤 짐승, 아니 구더기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너보단 나을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나 평생을 지켜볼 거야. 그리고 전 겨우 정신을 차린 사위에게도 남은 반찬통을 죄다 집어던지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놈은 돈 때문인지 자꾸 절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급하게 제게 다가오다 바닥에 떨어진 미역 건더기들을 밟고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저는 크게 울려 퍼진 그놈의 엉덩방아 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또 분해서 전 운전대에 앉아 시동도 걸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제 딸이 너무 가여워서요. 그리고 전 도저히 분해서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사이가 일하던 헬스장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손주를 낳았던 해 사이가 이직한 곳이었는데 딱 한 번 볼 일이 있어 헬스장 앞까지만 가본 적이 있었기에 위치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내가 아주 단단히 망신 줄 거야, 그 망할 자식.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직장부터 찾아가 악인의 실체를 까발리고 망신을 준다기에 저도 무작정 그곳부터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위는 이미 헬스장을 그만둔 후였더라고요. 벌써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이용래 그놈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다 말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그놈에 대해 뭐라도 알아내려 헬스장 관계자에게 사위에 대한 뒷조사라도 시도했습니다. 곤란해하던 관계자는 그놈의 장모라는 말을 듣고 머뭇대다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위는 일할 때도 문제가 많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몰래 여자 회원들하고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꼬셔대는 일도 잦아 헬스장 대표가 엄청 싫어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간녀 또한 그 헬스장에서 사위와 함께 일했던 트레이너였다고 합니다. 상간녀도 딱 그놈처럼 남자 회원들을 꼬셔서 PT 수업을 계속 등록하게 하고 선물까지 받고 다녀서 직원들의 눈총을 엄청 샀다고 해요. 똑같은 연놈들끼리 눈이 맞았던 거죠. 심지어 사위는 유부남이었는데도 그러고 다녔으니 그 둘 다 대표 눈밖에 난 진 한참 됐었는데 어느 날 대표가 우연히 그 둘이 바람까지 7개월째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완전히 난리 났었어요. 안 그래도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내 헬스장에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까지 벌이다 헬스장 문 닫게 할 생각 있냐고. 대표님이 얼마나 소리 지르셨는지 몰라요. 그때가 이용래 그놈 아내, 아주머니 따님이라고 하셨죠? 예. 아주머니 따님이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발각돼서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난 사람 아닌 것들은 고용할 생각 없다면서 그들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근처 헬스장에도 소문 싹 다 퍼뜨려서 다시 취업도 못하게 할 거라면서요. 그 둘 다 웃긴 게 처음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니 나중에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이딴 헬스장보다 더 좋은 헬스장 차려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연놈은 저희 딸이 그 고통스러운 암으로 투병 중일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7달 넘게 그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위는 저와 남편에게 돈을 빌려 무려 그 여자와 함께 헬스장을 차리려고 했던 겁니다. 헬스장에서 잘리고 근처 다른 헬스장에도 취업이 어렵게 되자 아예 저와 남편을 등쳐 먹으려고 했던 거죠. 감히 저희 딸을 배신한 주제예요. 저는 너무 큰 분노로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뭐야? 그 자식이? 우리 승희 어떡해? 가여워서 어떡해? 남편도 저처럼 분노로 몸을 떨다가도 원통함을 안고 눈을 감았을 딸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안 돼 사이 그놈이 겁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 와중에 미역국을 뒤집어 썼던 몸은 씻은 건지 멀끔한 채로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인지 남편이 문을 벌컥 열어줬어요. 그놈은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에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만 잠시 유혹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저 당장 헤어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평생 우리 우진이만 보면서 살게요. 이번 달 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 나머지 보증금 못 내면 큰일 나요. 계약금 다 날린다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헬스 기구들도 저 이미 다 구입 신청해놨단 말이에요. 싸게 사려고요. 그게 다 얼만데요. 저요, 그 헬스장 꼭 개업해야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거 제 전 재산을 들여서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우진이를 봐서라도 두 분 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놈이 진짜 반성을 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겠습니까? 당장 헬스장 계약이 무산되면 쪽박차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죠. 그때 남편은 그 괘씸한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 꽂아버리더군요. 저희 남편이 나이는 60대가 됐어도 아직 힘은 꽤나 센 편이었거든요. 워낙에 덩치도 크고 공장 다닐 때부터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요. 그런 남편의 주먹을 맞은 사이는 얼굴을 감싸지고 으긋거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그놈을 짐짝 치우듯 발을 사용해 집 밖으로 떠밀면서 말했죠.
감히 우리 딸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도 우리한테 돈을 바래? 내가 이대로 네 놈한테 한 방도 못 먹여주면 나중에 우리 딸 볼라치 없을 것 같아서 문 열어줬다.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놈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도 우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오히려 박수갈채 보낼 거니까 당장 나가. 알았어? 이 천벌 받을 놈 아주 지옥 불구덩이나 빠져버려. 우린 그놈이 만약 우릴 고소했다고 한들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 나의 그놈을 직접 우리 손으로 요절을 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에게 쫓겨난 그놈은 그 뒤로도 매일같이 심할 땐 하루에 2번씩도 저희에게 매달리더군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집 앞에서 난리를 치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서요. 그 와중에 사람들 많은 곳은 창피했는지 저희 가게로는 찾아오지 않았죠. 장모님, 장인어른,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그 헬스 기구들 계약금에 들어간 돈들 다 제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저 대출까지 받고 영끌해서 그 헬스장 차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들 날리면 저 진짜 개털돼요. 헬스 기구들도 싸게 사들였던 거라 다시 팔아도 더 헐값밖에 못 받는다고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 그 여자랑도 진즉 헤어졌어요. 진짜예요. 어차피 그 여자 장모님이 다녀가신 날 이미 헬스장 차리긴 다 튼 것 같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나쁜 기집애. 걔는 처음부터 절 진지하게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역시 저한테 승희뿐이었는데 그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질려버릴 것 같더군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도 내고 전부 무시했더니 이번엔 그놈이 술까지 취해서 또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손주까지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주 걱정은 계속 하고 있던 저와 남편은 놀라서 우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놈은 정말 손주와 함께 손주의 짐까지 들고 왔었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두 분이 저 진짜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 얘 못 키워요. 맞벌이 하거나 같이 키울 집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 와중에 애까지 혼자 어떻게 키워요? 두 분이 그렇게 끝까지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얘 그냥 고아원에 보낼 거예요. 어쩌실래요? 네? 뭐야? 세상 이런 천벌 받을 놈을 봤나. 자네 버리고 떠난 자네 모친을 평생 그렇게 원망하더니 자네 나이 한술 더 떠서 애를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제가 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니면 두 분이 키우시던가요? 그 연세 이 어린애 키우는 게 아주 고생스럽고 좋겠네요. 그죠? 그래, 애랑 짐은 여기 다 두고 가게. 우리 손주 우리가 키울 거니까. 세상 살다 살다 우린 자네처럼 몹쓸 인간은 처음 봤네. 어떻게 애를 그렇게 번번이 겁방용으로 이용해 먹나? 어?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그딴 짓을 해. 자네 부모 자격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애 얼굴 볼 생각도 말게. 알았어? 아, 예. 어디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그 연세에 애 다시 키우는 게 어디 쉬울 줄 아세요? 곧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제발 애 데려가라고 사정사정해 되실걸요? 그놈은 기가 막히게도 또 손주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손주가 걱정된 와중에 그 꼴을 보니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놈을 소금까지 뿌려 쫓아냈어요. 엉엉 울던 손주를 짐과 함께 얼른 집으로 들이면서요. 손주가 아직 어려서 다행이지 애가 어른들 말귀를 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 손주는 쭉 저와 남편이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위는 결국 계약 기간이 지나 계약금은 모두 날리고 계약도 무산됐다고 하더군요. 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에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1억이 넘는 그 거금을 채우긴 무리였던 겁니다. 미리 사뒀다던 헬스기구야 헐값에 처리했는진 어쨌는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확실한 건 그놈은 그 일로 몇천이라는 생돈을 날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어정쩡하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론 그놈은 조그마한 지방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은 살던 집을 팔고 그 지방으로 내려간 모양인데 그 작은 집을 판 돈으로 집 대출금을 포함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던 대출금을 갚고 나니 그 시골에 가까운 지방에서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정도밖에 여유가 남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어른은 그놈과 인연을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애미한테 들 낯이 없네요. 사돈어른은 그때 저와 남편에게도 전화해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놈과 달리 성정이 고든 분이었으니 자식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족도 돈도 다 잃은 사이는 그동안 제게 번호를 바꿔가며 몇 번이나 가소로운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저 그 여자랑 헤어진 후로 진짜 아무도 안 만났어요, 장모님.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우진이가 너무 그리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장모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평생 승희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요. 그렇게 애가 보고 싶다는 사람이 애를 우리한테 맡겨만 놓고 양육비 한 번을 안 보내나? 애 양육비 보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자네가 진심으로 단 1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네. 이렇게 계속 연락하는 것도 제발 마음 풀고 다시 자네한테 헬스장 차려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외로워서 그러든가.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우린 자네를 용서해줄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애 양육비나 보내게. 아니면 법원에서 우리 얼굴 보게 될 줄 알아? 저는 그런 사위에게 양육비 독촉을 할 때만 답장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문자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없는 놈이 계속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봐서 못 받아낸 양육비를 다 청구해서 받아낼 생각이에요. 할머니, 엄만 언제 와요? 어디 갔어요? 엄마? 우리 우진이가 좀 크면 엄마가 어디 가셨는지 알게 될 거야. 대신 지금은 할머니가 엄마 사진 보여줄까?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던 손주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벌써부터 얘가 엄마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기에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손주는 다행히 아빠는 찾지 않고 잘 지내주고 있어요. 저와 남편과 함께 손주를 챙겨주려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있는 두 아들도 손주에게 최대한 아빠의 빈자리를 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손주는 다행히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저와 남편은 손주를 보면 문득문득 딸이 떠올라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아직도 모든 걸 알고서도 속으로 고통을 삼켜야 했던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딸은 그래도 그놈이 마지막까지 손주는 잘 챙겨줄 거라 믿으며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손주를 이용해 저희를 겁박하려 했던 그놈의 모습을 딸이 봤더라면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놈이 아무리 손주를 아껴 썼다고 한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식마저도 쉽게 버릴 악질이었다는 걸 이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남편은 그런 그놈에게서 평생 손주를 잘 지켜내며 밝고 바르게 키워낼 겁니다. 그것이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난 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일 테니까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산 겁없는 인간의 말로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다른 여타 사연들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제발 저희 딸과 같은 가여운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을 이 사연에 간절히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부디 고통스럽게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제 딸의 가슴에 비수까지 꽂아 넣었던 제 전 사위와 그놈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악인들에게 평생 천벌이 따르길 꼭 바라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이야기에 끝까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